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늘 B클럽으로 쏠리곤 합니다. 영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논쟁도 대부분 B클럽 기준으로 회자되죠. 그런데 실패한 영입이라는 게 꼭 대형 구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소구단은 작은 삐끗함 하나로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시선을 조금 넓혀보려고 합니다. 구단들의 오게티 2편, 이번 편에선 중소구단 사례도 함께 담아봤고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도 반영해 구성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벵거의 최악의 영입이라고 하면 회자되는 선수 중 한 명, 안드레 산토스입니다. 지난 2011년 오랜 기간 아스날의 좌측을 책임진 클리시가 우승을 목표로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벵거는 그의 공백을 유수 자원인 키어런 깁스로 메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깁스가 개막전 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또 다른 유수 자원인 트라우레를 출전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가 곧이어 진행된 맨유와의 빅매치에서 8대2 패배를 한 가르마 참사의 주범으로 올라서면서 벵거는 득점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입된 선수가 바로 안드레 산토스인데요. 안드레 산토스는 페네르바체에서 선배인 호베르토 카를로스를 제치고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구단의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한동안 마르셀로가 부상으로 이탈한 틈을 타 주전으로 기용되며 컨페더레이션스컵과 코파 대회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유럽 무대와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존재감을 뽐내던 그에게 당연히 빅리그의 구단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무렵 아스날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011년 여름 약 90억 원에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벵거 감독은 산토스가 공수에서 활발하고 여러 국제대회 경험까지 가지고 있어 아스날에도 곧바로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팬들 역시 호베르토 카를로스, 다니 알베스, 마이콘, 마르셀로와 같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는 아스날에서 뛰기엔 기량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상대 역습이 시작되면 적절한 수비 위치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장점인 공격력 역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역시 안드레 산토스를 집중력으로 공략하면서 그의 단점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빠르게 적응해야 한 시기에 잦은 부상으로 이탈하며 아스날 팬들의 속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시즌은 적응해야 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12-13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무렵 팬들로부터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2년 11월 맨유와의 경기 중 작은 아이를 외치며 맨유로 이적하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반페르시와 유니폼을 교환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민심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도 하프타임에 팀의 배신자와 유니폼을 교환한다. 이는 팬들이라면 충분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 안드레 산토스는 경기 외적으로 반페르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무엇보다 유니폼 교환은 반페르시의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감독과 팬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린 그는 2013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나초 몰레알이 영입됨과 동시에 고향 브라질로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2년간 13경기 선발이란 아쉬운 기록을 남긴 채 아스날과 사실상 작별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적응에 실패하며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안드레 산토스는 현재까지 2010년대 벵거의 최악의 영입 중 한 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 최악의 공격진인 램발보의 일원 발로텔리입니다. 지난 2014년 리버풀의 공격을 이끌던 수아레스가 우승이란 목표를 쫓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로저스 감독은 그의 대치자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이에 팔카오와 카바니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으나 팔카오의 경우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영입을 포기했고 카바니는 팔이 잔류를 택했는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후보였던 로익 레미와는 메디컬 테스트 과정까지 가며 영입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또 다른 대치자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레미의 소속팀 감독인 레드네비 그가 마르세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즉 그의 말은 리버풀이 마음을 바꿨거나 다른 선수에게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리버풀은 대치자를 영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가 부재한 리버풀은 빈공이 시달리며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적시장 막바지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계획 중이던 발로텔리와 컨택이 되며 약 270억 원의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발로텔리는 2013년 1월에 맨시티를 떠난 이후 19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선 리버풀이 앞서 레미의 영입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적위원회가 매물로 나온 발로텔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로익 레미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참고로 레미는 이후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발로텔리는 밀란이 부진하는 와중에도 30골을 터뜨리며 좋은 골 감각을 이어왔기 때문에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리버풀의 팬들은 맨시티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발로텔리는 잦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뿐더러 동료와의 연계가 아닌 슈팅만 고집해 팀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운도 따라주지 않아 득점이 도무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본인도 답답해 패스가 아닌 슈팅을 고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그의 첫 골이 무려 시즌 반환점을 돈 2월이 되어서야 터졌으니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핸더슨의 PK를 뺏어차기도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민심을 잃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는 새 시즌에 접어들어 다시 밀란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훗날 경쟁자였던 램버트가 밝히길 발로텔리의 훈련 태도가 정말 별로였다고 합니다. 지각은 거의 매일 하기 일쑤였으며 로저스는 이런 발로텔리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선수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훈련 후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발로텔리는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로텔리는 훗날 리버풀행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리버풀에게도 최악의 영입이자 오게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의 애물단지 주앙 마리오입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수준급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던 그는 유로 2016 포르투갈의 우승에 공헌하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이에 리버풀, 맨유, 첼시, 인테르 등이 영입 경쟁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2016년 여름 인테르가 약 581억 원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인테르는 중국의 수닝그룹에게 인수된 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명가재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신호탄으로 주앙 마리오를 영입한 것이었고 뒤를 이어 브라질의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던 가브리엘 바르보사와 칸드레바를 데려오게 되죠. 이처럼 외형상 영입의 규모를 보았을 때 인테르는 곧 리그 정상 자리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팀의 부진과 맞물려 주앙 마리오는 아무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당시 이적 시장의 견해차로 만치니가 갑작스럽게 경질된 뒤 프리시즌 막바지에 지휘봉을 잡게 된 데브원은 적은 시간 속에서 팀을 재정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출중한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얼마인가 경질했죠. 그리고 새 사령탑으로 오른 피올리 체제에서 인테르의 전술이 크로스 위주로 바뀜에 따라 마리오는 중원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주앙 마리오가 개인의 퍼포먼스로라도 고군분투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부진의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테르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긴 하나 공격진의 창조성을 불어넣기 위해 데려왔건만 무색무취에다가 제 역할도 못하고 있으니 또 중원에서 단순 톱니바퀴 역할은 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입장에선 굳이 그를 기용할 이유가 없긴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오는 어느덧 전력의 자원이 되어버리면서 임대를 전전하게 되죠. 이 기간 그는 인테르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됐는데요. 결국 인테르는 아쉬움을 안고 2021년 마리오와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자유계약으로 자국의 벤피카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22-23 시즌에 리그에서 17골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면서 인테르 팬들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베시탁스로 이적하며 다시 해외 무대에 나서게 되지만 이곳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2025년 여름 아테네로 임대를 떠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들즈브러 강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폰소 알베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스웨덴 무대를 거쳐 네덜란드의 헤렌벤으로 진출했습니다. 보통의 브라질 선수들처럼 달리기가 빠르지도 기술이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훌륭한 피지컬을 앞세워 기계처럼 득점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06-07 시즌에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등극한 것은 물론 이후 한 경기에서 7골을 퍼붓기도 하면서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브라질 대표팀에도 발탁되어 2007 코파 아메리카 우승 멤버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를 더욱 높이게 되죠. 그러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의 부재로 고전하던 미들즈브러가 클럽 레코드인 27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선 네덜란드 득점왕 출신 중에서는 캐즈만이란 실패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기준 네덜란드산 자체가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더욱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알베스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대실패한 영입이란 평가를 받게 되죠. 우선 데뷔 전 경기 내내 부진하던 이동국 선수와 교체되어 출전했으나 똑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고 이후 첫 득점을 신고하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 시즌간 6골을 터뜨리며 준수한 듯 보였지만 몰아넣기 득점도 있어 그에 대해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러한 우려처럼 알베스는 새 시즌에 접어들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트너인 툰카일 산일과는 호흡도 맞지 않았죠. 결국 해당 시즌 리그에서 단 4골을 넣은 데 그치면서 미들즈브러의 강등을 막지 못하고 1년 만에 중동으로 도망치듯 이적해야 했습니다. 그의 실패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상위 레벨의 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전술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했는데요. 그는 박스 안에서 높은 골 결정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었는데 당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에게 전방에서 버티고 연기하는 역할까지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알베스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비 수준의 애초 전방에서 볼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방에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팀의 플랜 A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만무했죠. 이처럼 아폰소 알베스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 최악의 영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드즈부르에겐 역사에도 남을 오게티 영입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발렌시아로 이적했던 독일의 기대주 골키퍼 힐데브란트입니다. 일찍이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최다 무실점 기록을 작성하며 주가를 높인 그는 한때 부폰과 함께 UEFA 올해팀 선정을 두고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0607 시즌에는 슈투트가르트의 분데스리가 깜짝 우승을 견인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독일 대표팀에서는 선배 올리버 칸과 옌스 레만에게 밀려 기량을 펼쳐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은퇴 후 엔케와 함께 차기 수문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힐데브란트가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를 영입하려는 팀들의 움직임은 매우 바빴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발렌시아로 이적하게 되죠. 힐데브란트는 오랜 기간 골문을 지켜온 카니자레스의 대치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로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힐데브란트뿐만 아니라 포지션별 알짜들을 실속 있게 영입해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레알과 바르셀로나, 세비야와 함께 라리가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는데요. 자, 시즌 초만 해도 골문은 카니자레스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뒤 쿠만이 부임하면서 입지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우선 쿠만은 발렌시아에 온 뒤 라커룸 장악을 위해 베테랑들과 힘겨루기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응집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 파벌도 생기는 등 말도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에 큰 충격을 받은 카니자레스는 시즌 후 은퇴를 할 것임을 선언했고 전력으로 분류된 카니자레스를 대신해 힐데브란트가 주전 수문장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베테랑이 부재한 발렌시아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부진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힐데브란트의 경우에도 수비진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지며 매경기 거의 실점을 내주거나 때때로 대량 실점을 범하며 추락하는 발렌시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렌시아는 어느덧 강등권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렇듯 팀을 쑥대밭으로 만든 쿠만은 5개월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임시감독 체제에서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한 발렌시아는 젊은 에메리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힐데브란트는 등번호 1번을 받으면서 희망찬 0809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은퇴한 카니자레스와 언론을 통해 설전해버렸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팀의 레전드와 외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 감독 입장에서는 좋아볼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설전의 이유인 수페르코파 대회에서의 대량 실점에 대한 카니자레스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힐데브란트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에메리에게 철저히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대신에 기용된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한 유망주 레난이었죠. 그렇게 그는 기회를 찾아 겨울 이적 시장에 자국 호펜하임으로 이적하며 스페인에서의 짧은 외도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발렌시아의 암흑기를 거친 골키퍼라 평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이 무렵 발렌시아 구단의 오게티는 힐데브란트가 아니라 쿠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뉴캐슬에 영입됐었던 심더용입니다. 루크 더용의 형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최전방 공격수인 동생과 달리 공미 자리가 그의 메인 포지션이고 유사시 최전방에서 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심더용은 23살이란 어린 나이서부터 아약스의 주장으로 활약해 아약스를 2차례 리그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클럽들이 그에게 주목했고 일찍이 뉴캐슬의 앨런 파듀 감독은 더용 형제를 토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카바예가 파리로 이적하며 공격력이 감소하자 공격진에서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루크 더용을 먼저 임대 영입했습니다. 그는 맨헨글라드바흐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기 위해 끝없는 구애를 보낸 뉴캐슬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를 연결하는 카바의 부재는 상당히 컸고 루크 더용은 무득점에 그친 채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죠. 이에 앨런 파듀 감독은 베나르파와 시소코의 공격력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공수 연결이 가능한 10번 직전감이 심더용을 데려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와의 계약 기간은 무려 6년으로 파듀 감독은 영입하자마자 그에게 부주장직을 맡기기도 하는 등 굉장한 신뢰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심더용은 이적 후 초반 3경기에서 연달아 출전하면서 부동의 주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허벅지 부상을 당해 3주간 이탈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상과 별개로 훈련 도중 새로운 무릎 부상이 추가되어 최소 2개월을 또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싱데이 기간까지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리저브 경기를 소화하며 폼을 끌어올리던 중 아약스 시절 걸린 바가 있는 폐기용이 재발하면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시즌 막바지인 4월이 되어서야 복귀에 성공하게 되죠. 그가 이탈해 있는 동안 뉴캐슬은 시즌 플랜이 무산되면서 좋지 않은 경기력 속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더용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2019년 여름에 새 사령탑으로 올라선 맥클라렌은 그를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로테이션 수준의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대신해 네덜란드 무대에서 바이나둠을 데려와 그를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해 나갔죠. 결론적으로 뉴캐슬은 15-16 시즌을 끝으로 강등되고 말았는데 팬들은 두 시즌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심도영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사실 심도영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전조 증상이 있긴 했었는데요. 우선 그의 뉴캐슬 이적료는 약 11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약스의 주장이면서 핵심치고는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 이유에 대해선 심도영이 뉴캐슬로 이적해오기 이전 잠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시간이 많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점에서 벗어난 선수인데다가 주장임에도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빠르게 매각하는 게 좋은 판단이었죠. 심지어 프리시즌에 부상까지 당했었다고 하는데 뉴캐슬의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영입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구단들의 오게티 영입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밌는 영입 실패 사례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